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TV 버추얼 토크 가상자산 시즌2 저는 알고란 고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더프레임의 김동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에셋 박상혁입니다. 나스닥을 포함한 전통 금융시장과 추세를 달리하면서 이른바 디커플링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주춤한 흐름인데요. 비트코인의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크립토 산업 내에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한 모습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보여주세요. 네, 첫 번째 소식, 이더리움 선물 ETF 통과될까? 어떻게 보면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요. 새로운 모멘텀이 이더리움 선물 ETF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대형 자산운용사들이 비트코인에 이어서 이더리움 선물 ETF를 신청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더리움 선물 ETF 신청이 처음은 아닙니다. 과거에도 신청을 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 이 타이밍에 재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나요, 박상혁 기자님은? 네, 말씀하셨던 대로 과거에도 이 이더리움 선물 ETF가 여러 번 신청이 됐었는데요. 2021년에도 바네크를 비롯한 미국 자산운용사들이 이더리움 선물 ETF를 출시했고요. 그리고 2022년에 좀 주목할 만한 네네. 소식이 있었는데요. 2022년 말에 홍콩이 세계 최초로 이더리움 선물 ETF를 승인을 했죠. 아, 미국은 안 됐지만 홍콩에서 먼저 승인이 된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상태에서 지금 2023년 들어서 다시 이더리움 선물 ETF가 미국에서 신청이 계속되고 있는 건데요. 네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물어보신다면 이제 첫 번째로 이 맥락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네네. 지난 6월에 블랙록을 비롯한 미국 주요 자산운용사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네네. 신청을 했잖아요. 네. 선물 ETF, 비트코인 선물 ETF는 이미 나와 있는 상태고 현물 ETF에 대해서 6월 달에 블랙락이라는 세계 최대 운용사가 신청을 한 거죠. 네, 맞습니다. 이 비트코인 선물 ETF는 2021년에 미국에서 승인이 됐는데요. 이 현물 ETF 같은 경우에 승인이 안 된 상태에서 네네. 이번에 6월 들어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신청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더리움 선물 ETF가 다시 신청이 된다고 하니까 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현물 ETF 신청,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을 하면서 승인 기대감이 높아지는 와중에 그렇다면 지난번에 좌절됐었던 이더리움 선물이라도 한번 해보자라는 건가로 봐도 되는 건가요? 네, 그런 맥락도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현물 ETF 신청 계속 통과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용사들이 비트코인이건 이더리움이건 어쨌든 ETF 형태로 상품을 계속 출시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이거 그냥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지금 특히 이제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좋은 뉴스가 나온 지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근데 ETF를 금융사들이 앞다퉈 신청을 하고 이런 어떤 그러니까 대중화되는 어떤 이런 움직임 이런 것들이 뉴스 자체가 굉장히 좋게 느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미 바네크라든지 이런 친구들은 이 크립토 업계에 발을 담근 사실 금융사들이에요. 그래서 일종의 이제 호재성 어떤 뭐랄까요 재료를 만드는 네. 그런 의미가 저는 강하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사실 통과되든 안 되든 시장에도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지 않고 뭐 에릭 발추나스나 이제 워낙 그 블룸버그 ETF 전문 애널리스트도 사실 이번에 신청 통과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봐요. 근데 거꾸로 보면 네. 이 얘기를 살짝 뒤집어 보면 왜 통과될 가능성이 높냐? 시장에 그만큼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낮거든요. 선물 ETF 같은 경우는 ETF 안에 현물을 사서 이렇게 저장해 놓지 않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또 ETF의 어떤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작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선물 ETF 같은 경우도 일찌감치 좀 허용된 측면이 있고 종합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이거는 좋은 소식을 좀 띄워보고자 분위기를 좀 띄워보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으로 저는 봅니다. 좋은 분위기를 띄워본다라는 말인가요? 네. 어쨌든 간에 이제 자산운용사들이 ETF 형태로 뭔가 크립토 시장에 진입을 하려고 하는 건 이 크립토 시장이라고 하는 블루오션을 자산운용사들의 전통적인 무기 ETF로 좀 먹어보겠다라는 의도로도 읽힐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되면서 크립토 시장에 전통 금융으로부터 오는 그 돈이 유입이 되면서 크립토 시장에도 어떻게 이제 보면 이제 활기가 돌 것 같은데요. 문제는 SEC가 계속 반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SEC도 계속 신청을 하다 보면 꾸준히 신청하는데 마냥 반려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 뭐 이렇게 한 10,000개쯤 던지다 보면 하나쯤은 통과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SEC도 앞으로도 마냥 거부권을 행사하기 힘들 것 같아 보이는데 뭐 박상혁 기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그 횟수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네네. 왜냐하면 지난
수년간 네. 계속된 그 비트코인 선물 ETF 신청과 여러 ETF하고 관련한 그 이벤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비트코인 선물 ETF를 제외하면 지금 승인이 된 게 없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횟수보다는 지금 이 시장 상황이 어떠냐, 이 규제에 대해서, 이 가상자산 규제에 대해서 미국 규제기관들이 좀 어떤 지금 방향성을 갖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그 블룸버그 ETF 전문 애널리스트 에릭 발추나스가 네네. 최근에 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확률이 얼마나 되냐라고 봤을 때 기존에는 승인 확률이 50%였으나 65% 정도로 증가를 한 것 같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근데 이 근거를 보니까 근거가 뭐냐라고 보니까 최근에 이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인터뷰에서 코인베이스와의 인터뷰에서 나온 결과를 보니까 이 비트코인은 증권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고 나머지는 증권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상장 폐지를 권고했다라는 네네. 그 인터뷰 내용이 있었거든요. 물론 맞습니다. 나중에 이 코인베이스 CEO가 이 맥락이 좀 정확히 말하면 잘못됐다. 이 SEC 전체의 의견인 것처럼 인터뷰가 나왔는데 사실은 게리 겐슬러 개인의 의견일 뿐이고 권고였을 뿐이다. 라는 이 보도가 후속 보도가 나오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릭 발추나스가 봤을 때는 어쨌든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이 비트코인만큼은 증권이 아니라고 지금 네네. 보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현물 ETF도 승인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지금 시장 상황이 어떠냐라고 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비트코인 현물, 가상자산 현물 ETF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승인된 전례가 없고 그렇죠. 네, 두 번째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계속 사건 사고가 가상자산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이 수습이 어떻게 되느냐를 봐야 되는데 아직도 수습에 대한 결과는 아직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규제기관들도 역시나 아직은 조심스럽게 보고 있는 단계이기 네네. 때문에 좀 어렵지 않을까, 아직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이더리움 선물 ETF 같은 경우에도 비트코인 선물 ETF가 2021년에 됐는데 마찬가지로 되지 않겠느냐라는 네. 의견이 있는 반면에 또 두 번째로는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은 다르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더리움은 증권성 논란이 이슈가 있었고 그 두 번째로는 이 수문 규제가 좀 중요한데 수문 규제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보이지 않는 네네. 이 규제기관의 어떤 이제 코인에 대한 조심성이라든지 네네. 네, 이런 것들을 좀 포괄적으로 좀 봐야 되는데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아직 비트코인을 제외한 이더리움은 승인 신청 가능성이 좀 낮은 것 같다. 선물이라고 하더라도 선물이라도 네, 좀 낮은 것 같다라는 그런 두 가지 맥락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태까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더리움 선물 ETF도 마찬가지로 봤을 때 시장 상황이 좀 전반적으로 중요한 것 같기 때문에 네. 마찬가지로 규제기관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아직은 준비가 좀 덜 돼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박상혁 기자님은 약간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 김동완 대표님은 네. 이더리움 선물 ETF의 경우에는 승인 가능성을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승인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좀 다른 의견이시네요. 네, 승인 가능성이 있는데 그 결국에는 같은 얘기인 게 네네. 승인이 돼도 시장에 별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이더리움 가격 가자 이런 거 예, 아닌가요? 왜냐하면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랑 달라서 네네. 얘는 이자를 창출하거든요. 이자를 창출한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이른바 지분 증명 그렇죠. 시스템으로 네. 바뀌면서 보상이 나온다는 말씀이시죠? 이제 현물을 사서 네네. 스테이킹을 해놓으면 연 한 4에서 5% 정도 네. 그 이자 효과가 나는 그 재산 증식 효과를 낼 수가 있는데 이더리움 선물 ETF를 사게 되면 그 이득을 못 봅니다. 네네네.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이더리움 선물 ETF가 출시된다고 해도 시장 반영이 일단 크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상대적으로 SEC 입장에서는 가격 조작 가능성 같은 것만 없으면 네. 그냥 내줄 수 있다. 근데 보통 이제 비트코인 선물 ETF도 어떻게 들어가게 됐냐면 뭐 CM이라든지 이런 유구한 전통을 가지고 있는 그 선물 거래소에서 아예 가격을 지정을 해주거든요. 그 그래서 이른바 SEC의 관할권 안에 있는 거래소에서 그렇죠. 네. 나오는 가격이죠. 네, 그래서 통과 가능성은 뭐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시장에 크게 영향성은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비트코인 현물 ETF 같은 경우는
요게 약간 그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딜레마에 좀 쌓여 있는데요. 네. 사실 이제 감시 공유 계약이라고 해서 저희가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 가격 조작 위험성이 가장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가격 조작이 가능성이 떨어뜨릴 수 있는 어떤 서로 감시하는 네네. 그런 체계인데 당연히 여기에 이제 비트코인을 보관하게 되는 수탁 기관으로서 암호화폐 거래소가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기존에 나왔던 이 다른 자원, 뭐 구리라든지 이런 ETF를 보면 이 감시 공유 계약의 그 주요한 어떤 그러니까 현물을 보관하는 그러니까 거래소 역할을 하는 곳의 특징이 있어요. 거래량이 압도적인 곳입니다. 아, 네. 네. 거래량이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많은 곳을 보통 지정을 하는데 문제는 지금 코인베이스가 그렇지가 않다는 거. 그러면 감시 공유 계약을 뭐 말하자면 바이낸스랑 체결을 했어야 되는 그렇게 거예요? 할 수는 없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방법은 뭐 간단하게 이제 저희 사석에서 얘기 나누는 거는 바이낸스를 좀 어떻게 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니까 최근에 또 바이낸스가 약간 매를 벌고 있는 행위가 뭐냐면 이제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래를 하게 되면 이제 수수료를 또 안 받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시장을 왜곡하는 대표적인 행위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바이낸스가 건재한 이상 사실 좀 부담스러울 거다. 현물 거래가 저렇게 저기서 많이 일어나는데 코인베이스가 아무리 미국에서 큰 거래소라고 해도 감시 공유 계약의 주체로 코인베이스를 넣는 비트코인 ETF 승인은 좀 쉽지 않다. 네.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라고 이제 크게 큰 틀에선 전망해 주셨는데, 일단 당장 8월 13일에 아크 인베스트가 신청한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승인 심사가 1차적으로 이제 내려집니다. 그리고 9월 2일에는 우리가 늘 기대하고 있는 블랙락이 신청한 ETF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 승인 결과가 이제 첫 번째로 내려지는데요. 일단은 뭐 이게 완전한 데드라인, 최종 데드라인은 아닙니다. 1차 데드라인일쯤 되는데 이 두 가지 ETF 경우 일단 1차 우리 데드라인에 어떻게 승인이 될까요? 아니면 반려가 될까요? 네, 저부터 일단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비트코인 현물 ETF 같은 경우에는 전례가 없는 없죠. 네네. 네, 그런 ETF 상품이기 때문에 규제기관에서 충분히 SEC 같은 규제기관에서 충분히 이 어떤 심사 사항을 거쳐서 네. 심사 과정을 거쳐서 이 승인을 하게 될 거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처음부터 바로 통과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면 그렇게 일단 1차 데드라인에서는 보류를 한다. 네.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네. 거절을 할 것 같지는 거절까지 할 것 같지는 않은데 보류는 일단 어느 정도 확실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류 결정이 나왔을 때 비트코인 시장에 미치는 충격이나 영향이 있을까요? 뭐 다 예상했던 바니까 별 영향이 없을까요? 사실 이제 이게 다 예상하고 있는 바는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어서 네네네. 내려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싶은데요. 오히려 악재로 네. 작용할 수 있다. 네. 일단 단기 악재로 보고 있는 거군요. 근데 지금 이제 워낙 그 마켓 뎁스가 얕아서 네네. 사실 이제 그 날의 상황을 예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떻게 될지. 네, 어쨌든 보류도 뭐 긍정적인 소식은 아닌데, 그런데 사실 우리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모두 다 기대하고 있는 이벤트가 바로 비트코인 반감기가 아닐까 합니다. 내년 4월로 예정돼 있는데요. 또 공교롭게도 그 ETF 출신의 승인의 마지막 데드라인이 요쯤에 또 겹쳐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만약에 두 개가 맞아 떨어진다라고 하면 이른바 겹호재가 발생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비트코인 가격 뭔가 기대해봐도 좋은 건가요? 불장으로의 본격적인 진입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네, 만약에 그 시나리오가 이루어진다면은 네. 당연히 좋은 장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네. 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연방관보에 게재된 이후로 데드라인 240일 이내로 승인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요게 지금 2023년 3월로 네네. 예정돼 있고, 반감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4년 4월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만약에 데드라인에 맞춰서 실제로 통과가 된다면은 말씀하신 대로 엄청난 장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전고점 돌파 기대해도 될까요?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 시나리오가 하지만? 펼쳐진다. 하지만 그 가능성은 네. 높지 않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고점 돌파도 가능하지만 그런 가능성은 낮다라는 말이 조금 씁쓸한데, 어떻게 김동완 대표님도 그렇게 보시나요? 저도 이제 당연히 겹치면 전고점 돌파는 뭐 기본이다. 따놓은 당상이다. 네네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지금 며칠 전에 8월 2일 재밌는 이제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 그 비트코인을 베껴서 만든 라이트코인이라는 코인이 있어요. 네네네. 이제- 반감기가 왔었죠. 예, 반감기가 8월 2일이었는데 8월 2일에 5% 이상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네네. 제가 이제 여러 차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반감기 후에 가격이 오른다, 비트코인 가격이. 이게 이제 지금까지의 약간 전설이거든요. 크립토 전설처럼 내려오고 있는 약간 계속 지금 그렇게 작동을 네, 했었는데 통계죠. 네. 예. 근데 이번에 이제 안 될 수도 있다. 오, 네. 근데 거꾸로 ETF든 뭐 아니면 미국 정부가 지금의 입장을 바꿔서 크립토 친화적인 입장을 하는 바람에 가격이 오르든 뭐가 오르든 하여튼 그 즈음에 가격이 오르면 그거는 비트코인 홀더들 보유자들한테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어떤 전설이 크립토 전설이 계속 이제 지켜지는 셈이 네네네.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이제 강력한 사실 힘이거든요. 사실 거래를 하는 비트코인 사람들. 가격이 지금까지 지지된 게 이 내러티브의 힘이 그렇죠. 상당히 내러티브의 있었죠. 힘이라서 그런 상황이 오면 좋겠다고 이제 희망은 하지만 사실 좀 가능성. 여러 가지 여건 봤을 때 그렇게 낙관적이지만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부디 두 가지 호재가 겹쳐서요. 크립토 시장에도 불장이 하루빨리 좀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